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사지로 떠밀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반복하는 가운데 돌격 소총으로 무장하거나 소총용 배낭을 맨 일부 인원의 모습이 관저 안쪽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이탈과 반발이 이어진다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도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검은 전술복을 착용하고 헬멧을 쓴 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남성들이 4명씩 조를 이뤄 경내를 순찰합니다.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격대응팀 CAT입니다. 배낭은 미국의 군 전술용품 업체의 소총 배낭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 캐링 케이스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통상 M4 계열의 소총과 탄창 기타 액세서리들을 안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공격 대응팀도 기관총과 여분의 탄약을 배낭에 보관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소집한 지난 10일 부과장단 회의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직후부터 무장한 공격대응팀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 시점엔 관저 경내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가 안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전술복과 헬멧 등 복장을 착용하고 언론에 노출되게끔 관저 주변을 순찰해라.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위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호처 관계자는 공격대응팀 요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엔 늘 있었던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을 써서라도 경찰들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매뉴얼에 따른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소식은 모두 가짜뉴스라는 식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경호처 고위 간부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점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 점심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점심을 먹으며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 주장대로 점심 회동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저도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면서 무조건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무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저에 칩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런 대통령을 앞장서 비호하고 있는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호처 간부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란 궤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경찰의 진입 자체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요. 이런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불법 방해는 물론 사실상 무기 사용까지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오늘 아침 경호처 간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김 차장은 먼저 경호처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 말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실제 지시는 달랐다고 해명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전달받은 현직 경호관은 MBC에 경호 매뉴얼대로 하라는 건 결국 대통령 자신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말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제한돼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선 경호관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과시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재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도 거듭 내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라며 수색영장 집행은 경호 책임자 허가가 필요한 만큼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구역에 대한 수색 거부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위치 파악을 위한 경찰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재판부가 영장 발부 시부터 보안구역이라도 수색할 수 있다고 못 박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된 데 이어 법원행정처도 재판부 판단이 주류 견해라고 재확인했는데도 사법부 판단을 모조리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경호관들에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자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수사받으러 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끝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를 지키겠다는 자신만의 결사항전을 일반 경호관들에게 강요한 셈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앞서 보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세 곳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인 지시로 부하들의 인생까지 파괴하려는 김 차장은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산다는 궤변을 지침이라며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정문부터 관저까지 세 차례 저지선을 구축해 인간벽을 세우고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최악의 경우 1, 2, 3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규칙대로 집행하는 거라며 우리가 장악하는 거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관저 안으로 들어오면 장악을 위한 안전조치, 즉 몸싸움도 피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현직 경호관은 MBC에 차량과 철조망 울타리, 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으로 저지선을 만들라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동요하고 있는 경호관들을 겨냥해 정신무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과 경호법이 충돌하는 만큼 불법 영장 집행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평소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게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한 것이란 논리도 폈습니다. 김 차장은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조직도 살고 나도 사는 법이라며 정신무장을 해서 똘똘 뭉쳐 끝까지 있으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일선 경호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운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오면 버스 뒤에만 서 있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무기 사용도 물리적 충돌도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경호관들을 강경 대응 쪽으로 몰아세우며
한편으론 불법은 없을 거라고 달래기에 나선 건데 정작 무기 회수나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경호처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휘부에 반발한 간부 한 명은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내게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그러자 지휘부는 충돌이 생기면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해 문제가 없을 거라 강조했다는데, 하지만 경호처 담당 부서조차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오는 몇몇 경호관들이 보입니다. 대형 버스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를 놓고 경호처 지휘부 내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곧장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더 나아가 내부회의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흘린 게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신자 낙인 찍기로 추가 이탈 단속에 나선 겁니다. 김 차장은 또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법적 문제를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 없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당시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게 체증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에게는 상반된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경호처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에게 당장 신원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호관은 MBC 취재진에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게 또 확인됐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휴가를 독려하는 부서장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내부 이탈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경호처 지휘부는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계속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보면 강경부 수뇌부의 입장은 그대로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조직을 지키는 거다. 그래야 조직도 살고 경호처 직원도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어떻게 봐도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빗나간 충성심을 조직 보호 논리로 포장하고 대통령의 절대안전 보장을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경호처 직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결상전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강성 수뇌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방패로 쓰겠다,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거 완전히 빗나간 충성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흔들리고 또 반발도 심한데 김성훈 처장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현재 경호처에 실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호관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덕에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같은 경우에는 경호 담당이 아닌 통신 담당을 하다가 김영현 전 경호처장에게 발탁돼서 지난해 5월 경호차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야권은 김 차장이 경호처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자신을 거쳐 올라가게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통해서 김 차장이 재작년 8월 윤 대통령 부친상을 계기로 묘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으며 윤 대통령 부부 신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호관들에게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했고 대통령 부부 생일에는 장기자랑까지 준비토록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한테 반려견용 옷 그리고 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서
경호처 최고 실세가 됐다는 건 참 참담한 얘기네요. 예. 자, 그나저나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 이제 경호처 내 기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2차 집행의 성공 여부는 경호처 내 이탈 규모에 달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경파들이 아무리 결상전을 독려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듣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현재 본부장 이하 부장급 26명 가운데 2명을 빼놓고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저 정도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강경파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지연술인지 기만술인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지금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경호처 내부의 이탈 규모 및 체포 등 강경파에 대한 무력화 여부가 2차 영장 집행의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인력 동원 준비를 마쳤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들의 소속이 당장 내일부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오늘 2차 회의를 열었고 내일 오전 세 번째 작전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수갑과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 내부에선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에 대비한 비상용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강경파들은 여전히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 체포영장이 신청됐나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내일 소환이 통보된 김신 가족부장, 김건희 여사 경호를 전담하는 인물이죠. 역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종준 전 처장은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도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일선 경호관들을 향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조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하고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들의 주도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차벽과 철조망, 쇠사슬 등으로 한층 더 요새화됐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한 진입 과정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수사 전문가들은 제한된 물리력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관저 입구 뒤로 겹겹이 쌓인 차벽, 산길 우회로에는 면도날 철조망이 설치됐고 철문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요새화된 관저로 진입할 때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입구를 막아선 차벽 해체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견인용 특수 차량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 곳곳에 설치된 철조망도 일일이 끊어가며 길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스 차벽이나 쇠사슬로 묶인 철문이 철거돼 틈이 생기면 체포조가 수월하게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물리력 사용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물리력 사용으로 재물 손괴가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형법 2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은 법령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조치다. 이렇게 위법성에 조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합니다.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해 영장을 집행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경호처가 강경한 저항에 나설 것에 대비한다면 경찰 특공대 투입도 가능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무장한 경호처 직원이 발포할 경우 등을 대비한 특공대 투입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때 최소한의 물리력을 활용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6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다급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그럴 경우 민사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을 김성훈 차장을 제외한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냈습니다. 경호처의 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용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 아마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전방위 압박이 조여오자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6차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읍수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체포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뜻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오늘 서울에는 비도 내렸는데요.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탄핵과 체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우십니까? 네, 비는 잠시 그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7일째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던 윤 대통령 측이 돌연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겠다고 불참 의사를 밝히자 시민들은 어떻게든 체포만은 피해보겠다는 거냐며 분노했는데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유혈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휘권을 행사해 경호처가 적법 절차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는 촉구가 빗발쳤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승리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다지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숨고 그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호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칼이라도 써라라는 어떤 제보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자칫 5.18처럼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강경 대응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경호처 지휘부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호처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돼, 상황 자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위법한 지휘부 명령을 과감히 거부해달라며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체포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집회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대학원 교수가 관저 앞을 찾아 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특히 절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강경 대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SNS 글을 올렸던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직접 찾았습니다. 차 교수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관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써서 상관에게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서류 양식도 만들어봤습니다. 차 교수는 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관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차 교수가 경호처에 전달하려 했던 서류 뭉치를 가로채 다시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무기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전에 무기 사용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된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모두가 공범으로 엮인다는 겁니다.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동의해서 투입돼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단 한 명의 일탈이 모두를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 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누군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차 교수는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건 젊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이라며 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들이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직접 쓴 손편지를 MBC에 전해왔습니다. 수취인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직원의 가족까지 불안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불법적으로 막아서려는 경호처. 사법부의 판단이 무시된 이 상황을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표현하며 동일선상에 둔 건데요. 야당은 범인이 저항하면 충돌이 두려워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 두 기관을 지목해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겁니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롭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뿐 아니라 이를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까지 지목해 충돌 방지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과 당정 협의만 진행해온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란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이 동의했는데 합의를 요청하는 건 월권이라며 새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그동안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손을 놓고 있었죠. 자, 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아니라 심지어 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했던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될 걸 알았는지 담당 간부는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던 지난 6월 무렵, 당시 합동참모본부 심리전 과장이던 서모 대령은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참 법무실을 찾았습니다. 서 대령은 법무관들에게 남북관계 발전법상 전단 등의 개념을 물어보며 우리가 풍선에 미국 달러 같은 거를 넣어서 보내도 되나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달러 말고도 K-팝이 잔뜩 담긴 USB 같은 것도 넣어서 보낼 거라고도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살포할 때 함께 보내는 물품과 유사합니다. 당시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멈추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남북 간 군사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대령은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해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보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해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구체적인 준비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민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 기회에 더 많은 심리전용 대북전단을 군이 그 틈을 타서 조직적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도발 유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합참은 당사자 확인 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무검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북 확성기 사용 관련해서만 법무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대령은 지난 11월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던 육해공군 부대 목록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인 새벽 3시 반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한 차례 더 화상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소집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는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실시하라며 사전 모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새벽 1시 이후 김 전 장관이 주요 지휘관들을 한 번 더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상회의 로그 기록에 따르면 육해 공군 등 각군 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이른바 2차 회의는 12월 4일 새벽 3시 33분 열린 뒤 오전 10시 52분 종료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7시간 넘게 회의를 계속한 겁니다.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병력들이 어떻게 대기하고 동원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1차 회의에 37곳에 달하는 부대가 화상회의에 참여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해 미사일 방어사, 연합사, 드론 작전사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이 부대들이 단순히 회의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건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군 관계자는 1차 회의의 경우 계엄 관련 회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회의는 부대 복귀를 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MBC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과 단수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화를 건 시점은 언론 출판을 통제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내려지고 약 30분 뒤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소방청은 앞으로 조치를 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회의 도중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요청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전화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7분으로 기억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1호 발표 약 30분 뒤였습니다. 대상은 MBC와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이었습니다. 이제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 뉴스공장. 다만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동조한 것은 우리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동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논의된 것도 이상민 장관이 이를 전달한 것도 모두 허 청장 진술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에 나섰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요즘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유독 어떤 기사에는 편향되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들만 눈에 띈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알고 보니 극우 유튜버들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뉴스에 이른바 좌표를 찍은 다음 댓글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뉴스 시스템에 허점을 노린 건데 이는 업무방해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적 처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가 방송되고 몇 시간 뒤 진행된 극우 유튜브 신남성연대의 생방송을 보면 진행자가 이 뉴스를 지목해 대전시장을 비판한 등의 댓글에 비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셔서 비추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자 43개였던 한 댓글의 비추천 수가 1000건 넘게 급증했고 결국 댓글창 상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천이 많아도 비추천 수 역시 많으면 상단에서 내려가는 네이버 댓글 정책을 노린 겁니다. 진행자는 이어 이른바 우파 댓글을 찾아 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나였어도 좌비씨 엔터 받아 이런 거는 추천 한 번씩 꼭. 해당 댓글은 당시 추천 수가 26개였지만 지금은 2,800여 개가 넘어 댓글 상단에 자리했습니다. 신남성연대 측은 이런 작업을 언론 정화 활동으로 부르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달부터 본격화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기사 30-40여 건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자의 한마디에 단 10분, 15분 만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정보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또 옮겨 나르는 그런. 신남성연대 측은 이 같은 댓글 작업이 직접 참여 활동으로 합법이라고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계 조작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 조작을 했다면 업무 방해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운영 정책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채널과 신남성연대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또한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에 중화기 무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는 가짜 뉴스라며 윤 대통령 측과 마치 합을 맞춘 듯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중화기 무장 지시가 내려갔다는 보도와 관련해 극우 유튜버들은 경호처의 의도가 통한 거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파이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짜 정보를 흘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화기 무장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색출 작전을 했답니다. 역정보를 흘려보니까 거기 딱 흘러가는 루트를 발견되니까 바로 그 사람들 인사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겐 간첩 딱지를 붙이며 막말 매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 불악치죠. 경호처 안에도 이렇게 득실득실 반국가 세력,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전혀 동료가 없습니다. 한 명의 흩흔들림도 없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간첩 빼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속아냈어요, 이제. MBC 등 일부 언론에 경호처 내부의 동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극우 유튜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근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쓰라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듭 불법으로 낙인 찍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려는 수사당국은 폭력배로 몰아붙입니다. 체포영장이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권 없는 데가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쳐들어온 거거든요. 동네 깡패가 들어온 거랑 상황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현저히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이 되죠. 이럴 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주축엔 일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육사 출신의 군인들 일부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하나회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다시 반복한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12 군사 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군과 국가 그 이전에 전두환이가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은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개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공수처도 법조계도 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분리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17 내란은 물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 질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지켜왔던 확고한 법 원칙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이었던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했지만 가혹한 고문이 자행된 결과였습니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 대부분은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위법 명령일 경우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고문경찰관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기부 간부의 대선 후보 비방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사건 모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 처벌됐습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재판에서도 법원은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전두환의 지시가 정당한 줄 알고 수행한 것이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법인 줄 알았어도 군인의 상명하복 의무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최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서도 재확인한 확고한 법 원칙입니다. 용산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면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입니다. 1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간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사병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 차례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갈등을 조장했는지를 수사하자는 조항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북한만 좋아할 거라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과 관련된 것만 수사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만큼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 걸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충돌을 조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두고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도 외환죄 부분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새 내란 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에만 집중한 자체 특검 법안을 별도로 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본회의에서 야권의 특검 법안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표결 때 부결을 노리고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통과하겠지만 이후 공은 또다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산불이 폭죽의 불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주택가는 초토화돼 잿더미로 변했고 불타버린 산비탈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직 화마가 들이닥치지 않은 집들은 지붕마다 붉은색 방염제를 바르고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사망자 수는 24명, 생사가 확인 안 된 실종자도 16명입니다. We've left everything behind. We have no insurance, so we're just praying and hoping that doesn't happen. But we're very scared. 불에 탄 건물은 12,000채에 달하고 재산 피해도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84대가 동원돼 소방용수로 부적합한 바닷물까지 퍼올리고 있지만 진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가장 큰 피해를 낸 팰리세이드 산불 진화율이 아직도 13%에 그치는 상황에서 주말 잠잠했던 바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됐고 산악 지역에 부는 돌풍은 무려 113km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불이 다시 확산될 우려에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very high. 이런 가운데 이번 LA 산불이 새해 맞이 폭죽놀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과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해 팰리세이드 지역 산등성이에서 폭죽의 불씨가 남아있다, 돌풍을 만나 최악의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자연 발화 가능성 외에도 불꽃놀이와 전기 관련 화재, 잠재적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기대감을 줬지만 정작 최근 과거사 현안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앞에 참배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경례.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고노다루 이후 7년 만. 일본 고위급 관료로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시바 내각에서도 한일 관계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지난해 사도강산 추도식 파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양국 외교장관의 답변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였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오늘 회담에서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毎年この追悼式をですね、現地において執り行うと予定だと理解をしております。 올해도 추도식을 열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 조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고 다만 한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에도 이런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국민 반찬인 김값이 지난해 한 장당 130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요즘에는 150원이 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일반 김밥의 절반 크기인 꼬마 김밥. 양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낮췄는데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채소는 물론 김값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두세 배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김이 제일 많이 부담되고. 지난 1년 사이 김 소매 가격은 49%나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장당 100원 남짓이었는데 이제 15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9,000원 팔던 건데 지금 현재 15,000원 됐으니까 6,000원이 오른 거죠. 아우, 안 오른 게 있어야죠. 이러면 사가죠.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의 김 생산이 줄어든 데다 우리 김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이제 생산물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걸로. 주요 수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염장 고등어 한 손 가격이 6,200원대로 평년보다 60% 가까이 올랐고 냉동조기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샤방 같은 것도 10,000원 정도 9,000원 그걸 팔았는데 지금은 12,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왜 가격이 이러냐고 그래서. 실제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3.1% 올랐는데 2.6%인 농산물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이것저것 좀 보러 다니지. 싼 거 사러 다니지. 간소하게 지내야지. 물가가 비싸니 뭐. 채소와 과일, 수산물 물가까지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물가는 30에서 4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에 90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지만 농수산물값 오름세가 금세 꺾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맞교환을 제안했는데요. 포로가 된 북한군은 신문을 봤던 중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두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침상에 누운 채로 신문에 응합니다.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날 부상당하고. 이제 20살인 이 소총수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낙오돼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통역관이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밥을 잘 먹고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길래.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함께 붙잡힌 또 다른 북한군은 북한으로 가고 싶냐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분 55초 분량의 북한군 신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한글로 포로 맞교환을 제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교환을 추진할 경우에만 포로들을 넘기겠다며 제3국 송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продовжує працювати з полоненими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Один виявив бажання залишитись в Україні. 전쟁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본국 송환이 원칙입니다. 본국에서 탄압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도 가능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포된 군인들은 러시아군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포로 송환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상에서 100% 회복한 이정우 선수가 두 번째 시즌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저스에 입단해 자주 맞대결을 벌일 친구 김혜성을 메뉴 박지성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전합니다. 불의의 어깨 부상으로 빅리그 데뷔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 이정후. 처음이라는 각오로 다시 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던 만큼 그동안 열심히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지금은 몸 상태도 100%인 상황입니다.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없고 작년에 많이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어서 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1번 타자로 37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1리에 홈런도 2개를 기록했던 이정후는 짧았지만 강렬했던 첫 시즌의 기억은 담아두고 컨택트 능력과 선관, 수비력 등 다재다능함을 증명해 보일 계획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냥 자신감만 차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지금 마음가짐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절친했던 동기 김혜성이 지구 라이벌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벌써부터 맞대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시던 박지성 선수 같은 정말 좋은 팀에 간 것 같고 혜성이도 좀 맞는 팀에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정우는 현지에서 몸을 더 만든 뒤 다음 달 중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동남아 축구 선수권에서 6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끈 김상식 감독이 귀국해 MBC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우승 후 카퍼레이드에 훈장까지 받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던 김상식 감독. 요즘 베트남 여기저기서 달라진 위상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커피숍 가면은 다 서비스로 공짜로 주고요. 택시비도 안 받으려 하고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취임 8개월 만에 베트남을 동남아 정상에 올려놓은 비결로 특유의 형님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한 번 더 웃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치킨도 같이 먹고 인삼도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2년 8개월 전 팬들의 비난 속에 건강이 악화되며 전북 사랑탑에서 물러났던 뼈아픈 경험. 그때는 좀 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욕을 듣더라도 세대 교체를 빨리 이루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베트남에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냉정히 대하지. 그래도 전북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선수 구성부터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하여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귀화 선수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는 김상식 감독. 한국과 베트남이 모두 월드컵에 나가는 모습을
간절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홍 감독님 그 매치 한번 하셔야죠, 평가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선거는 내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서 강신욱 후보와 일부 대의원들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투표 시간과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는데요.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일 2,200여 명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유승민 후보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성적과 랭킹 등 객관적 지표가 떨어지는 선수를 추천해 이를 제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에 힘을 보탰던 막내 박상원이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국제대회 개인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늘빛이 종일 흐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다시 눈구름이 유입돼 제법 강하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산을 꺼내든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밤사이는 일부 남부 내륙까지 눈이나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cm 안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끼고 비교적 온화한 공기가 자리하면서 내일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1도로 반짝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 6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큰 추위는 없지만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6도, 부산 12도,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